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네요. 성실하게 살아온 덕에 부자도 아니고 넉넉지는 않아도 그저 고생 안 하고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한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답니다. 바로 우리 아들 때문인데요.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것이었어요.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어쨌든 아들이 혼자 있으니 여간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손주를 보았다고 좋아하는데 우리 부부는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장가 드릴까를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들에게 무슨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은 남 보기에 참 귀티가 나는 인상이었죠.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집안 형편은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워낙 부티가 나니까 선생님들이 부잣집 아들로 오해를 한 적이 많았죠.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는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경영이 튼실한 중소기업에 오래 다니고 있었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도 큰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몸살이 심하지 않니? 오늘 하루는 병간에서 쉬거라. 열도 있고 쉬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 안 돼요, 엄마. 제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꼭 처리해야 돼요. 그 회사에는 너밖에 안 다닌다니? 아픈 사람이 무슨 일이야, 일은. 아들은 그야말로 일밖에 몰랐답니다. 저축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 부부가 좀 도와주면 셋집이 아닌 자가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준비는 다 됐는데 결정적으로 사귀는 아가씨만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천지개벽이라고 해야 하나요? 글쎄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저녁 저희에게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었어요. 엄마, 아버지, 저 드릴 말씀 있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곧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 드리려고요. 남편은 놀라서 수저를 떨어뜨리기까지 하더군요. 제 목소리도 떨려 나왔죠. 그게 무슨 말이냐? 뭐, 결혼하고 싶은 여자? 네, 곧 데리고 와서 인사시킬게요. 어떤 아가씨냐? 나이는 몇이고, 부모님은 다 생존해 계시니? 사실 형식적으로 이렇게 묻긴 했지만 부모님 중 누가 안 계신다 하더라도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답니다. 나이가 좀 어려요. 20대 후반이어서 철이 좀 없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은 다 계시고요. 그러면서 아들은 핸드폰을 열어서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을 내보이는 것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어리고 예쁜 아가씨더군요. 늙음하게 부귀 영화를 볼 사주를 타고났는지 이렇게 젊고 예쁜 아가씨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니요. 정말이지 우리 부부는 펄쩍 뛰도록 기뻤답니다.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겠다는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그날까지 왜 시간이 그리 안 가던지요. 하루하루 손을 꼽으면서 그날을 기다렸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세훈아, 우리 부모님이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 임세연이라고 합니다. 며느리감이 우리 앞에 날아갈 듯이 절을 하더군요.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예쁘고 어려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그리고 성격은 약간 수줍음을 타는 것 같았죠. 절을 하고는 우리 부부가 어려운지 고개를 제대로 못 들더라고요. 아유, 반가워요. 편히 앉아요. 엄마는 참 며느리감한테 존댓말은 무슨 존댓말이에요. 아이 세연아, 편히 앉아라. 그러시면 돼요. 네, 그러세요. 말씀 놓으세요. 목소리까지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였어요. 며느리감은 우리와 같이 저녁을 먹고 굳이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서더군요.
제가 말렸지만 며느리감은 결국 저와 같이 설거지를 마쳤죠. 같이 차를 마시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며느리감이 우리에게 인사를 마치고 돌아갔지요. 저쪽 집안에다는 먼저 인사를 드렸지? 혹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대략 짐작가시죠? 바로 아들의 나이 때문에 반대라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쪽 집안에서 너 나이 많은 걸 가지고 뭐라고 안 하시니? 그게 걱정이 좀 돼서 말이다. 저도 걱정했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흔쾌히 허락받고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결혼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죠. 저쪽 집에서 행여나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 나갔어요. 크지는 않지만 셋집이 아닌 아파트를 아들이 저축한 돈과 우리 부부가 보태서 해줄 수 있었고 며느리도 정성을 다해 혼수를 마련해 왔어요. 이제 우리에게 걱정거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이제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겠다 싶었다니까요. 젊고 예쁜 며느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예쁜 집만 골라 하더군요. 신혼집이 우리 집에서 그리 먼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즘 신세대 며느리들은 시집 근처는 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것도 없었죠. 그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요. 어머니, 이거 코다리 조림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레시피 검색해서 만들어 봤어요. 오빠가 그러는데 아버님이 잘 드신다고 해서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좋아하시다 마다. 네 아버지가 이 반찬만 있으면 밥을 3그릇을 비우신단다. 이렇게 우리 노인네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기도 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같이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기로 아들하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정말이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며느리였어요. 친구들도 늙음하게 복이 터졌다며 부러워했지요. 친구들의 며느리들은 명절에도 왔다가 얼굴만 간신히 비치고 사라진다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며느리가 생선전을 좀 넉넉히 부쳤다며 싸들고 우리 집에 왔답니다. 마침 딸도 왔기에 우리는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날따라 우리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더군요. 우리 집은 좀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여기서 오래 사셨나 봐요. 그래, 오래 살았지. 네 남편이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살았으니까 20년 가까이 됐단다. 그럼 새 집으로 이사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럴 계획은 없어. 이 집이 오래되긴 했어도 아직 튼튼하고 무엇보다 새 집으로 이사할 여력은 없단다. 있는 건 다 너희들 사는 집 마련하는 데 들어가지 않았니? 순간 저는 며느리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았죠. 그럼 가지고 계신 게 이 집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새언니, 우리 집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엄마 아버지 살 집 든든하게 있고 나가서 힘든 일 안 하시고 연금이랑 이것저것 받는 거 가지고 생활 되시고 그거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며느리의 얼굴색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달라지더군요. 그러면 저희는 저 좁은 아파트에서 거의 반평생을 살아야겠네요. 오빠가 거의 20년 동안 저축한 돈에 가지고 계신 돈을 다 털어놓으셨으니 새 집으로 이사시켜줄 돈도 없으시잖아요. 언니, 새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언니랑 오빠는 일단 새 집은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새 집 타령을 하시는 건데요. 저 결혼 전에 인기 많았어요. 그래도 오빠를 택한 건 한 회사에 오래 다녔고 어머님 아버님이 든든하시다기에 밥 굽는 거나 초라한 집에선 안 살겠구나 싶어서 결혼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저 작은 아파트에서 앞으로 또 20년 이상 살아야 한다고요?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애들이 태어난다고 해도 어릴 때까지 충분히 살만한 집이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과정 거치면서 자랐어요. 그렇다고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고요. 언니, 지금 보니까 우리 집에 무슨 자산이라도 한몫 있는 줄 알고 시집 온 사람 같네요. 한몫 크게까진 아니어도 그 나이에 젊은 여자 데리고 살려면 어느 정도 재력은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딸과 며느리의 언쟁에 제 머리가 갑자기 띵해졌어요.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젊고 예쁜 애가 마흔을 바라보는 남자한테 시집을 올 때야 바라는 게 있었겠지 싶었죠. 우리 아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상이 참 귀티나는 아이랍니다. 아무거나 걸치고 나가도 사람들은 그걸 명품으로 보곤 했죠. 며느리 역시 아들을 보고 그런 오해를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행동이 돌변했답니다. 하루에 한 번 오는 전화가 뚝 끊어졌고 발걸음도 잘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이 뭐나 좀 있나 하고 시집 온 것이 틀림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뛰쳐나가기 하겠어요? 우리 부부를 며느리가 챙기고 안 챙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저희끼리나 잘 살면 되지 싶었어요. 그런데 과연 저희끼리라도 재산이니 뭐니 하면서 다투지 않을까 걱정은 되더군요. 그 후로 며느리는 명절이나 생일 이런 일이 아니면 집에 오질 않더군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우리가 싫다는 티를 내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시집 오던 해 김장철이었죠. 며느리는 김장하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더군요. 딸과 제가 새 집이 먹을 만큼의 김장을 다 했죠. 며느리가 저래도 아들은 먹여야 했으니 아들 집 김장까지 다 한 거였죠. 그걸 딸과 함께 이고지고해서 아들네 집으로 갔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기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 했죠. 그런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우리에게 살가울 때는 비밀번호를 공유했었거든요. 알만했어요. 며느리가 바꿨겠죠. 김장한 것을 바깥에 그냥 놓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마침 집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라고요. 얘 아가, 김장 새집 거 같이 다 했다. 여기 너희 거 가지고 왔으니 겨우내 먹을 수 있을 거야. 어서 가지고 들어가거라. 언니, 도대체 도어락 비밀번호는 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언니네 집에 들어와서 뭐 훔쳐가기라도 했어요? 노인네들이 아들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만들어놨잖아요. 김장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대충 사서 먹든지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아무나 들어오는 거 저 싫거든요. 그래서 번호 바꿨으니까 이제 제 허락 없이는 여기 오시지 마세요. 아무나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아무나예요? 언니 정말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요? 빨리 문 열고 엄마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더 얘기해요.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김장 가지고 가시라니까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구시는 거예요? 귀찮게 굴어요? 보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윗사람이라고 깍듯이 대접해줬더니 그럴 가치가 전혀 없었네. 딸과 며느리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이 끝나고 우리는 그냥 김장을 현관 앞에 두고 돌아섰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얌전하고 곱던 아이가 저럴 수가 있는지 정말이지 해도 너무하다 싶은 생각과 분한 마음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더군요. 그 이후로 며느리는 새해를 맞아도 우리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아들만 혼자 얼굴을 비치고 갔죠. 새아기가 안 온다니? 아니면 어디 아픈 거야? 왜 혼자 왔어?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혼자 왔어요. 아들의 대답에 힘이 없더군요. 아마도 돈이 없다고 우리를 싫어하듯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는 것이 거의 틀림없었죠. 미안하구나.
내가 무능해서 내가 한미천 모아두었더라면 네가 이 꼴을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다. 다 이 무능한 애비 탓이다. 아버지, 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마 아버지 원망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다들 셋집에서 시작하는데 제 집까지 마련해 주셨잖아요. 제 힘으로 온전히 제 집 마련 못한 것도 엄마 아버지한테 제가 죄송해야 할 일이에요. 이 나이 먹어서도 제 집 한 채 제가 마련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가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일랑 하지도 마세요, 아버지. 우리 아들 참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답니다. 우리 집 양반을 꼭 닮은 아이였어요. 우리 집 양반이 직장에 다닐 때 꼭 우리 아들처럼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죠. 한 회사에서 이직도 없이 말이에요. 저 역시 그런 우리 집 양반을 돈이 없다고 무시해 본 적 없었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러웠지 성실하고 또 성실한 사람을 왜 무시하나요? 그런데 며느리가 지금 돈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집안 전체를 싸잡아서 무시하고 있다는데 정말 화가 솟구치더군요. 결국 돈을 보고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는 줄 알았을 때는 그렇게 살살 거리다가 가진 게 없다는 게 밝혀지니까 태도가 돌변했고요. 아무튼 며느리는 명절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 양반의 생일에도 늦게나 나타났더군요. 언니, 아버지 생신이에요. 며느리가 일 거의 다 끝나고 나타나는 게 말이 돼요?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됐어요, 아가씨. 근데 아가씨, 나 손윗 사람이에요. 아가씨가 꼭 어머니 같으시네요. 손 아래건 위건 그게 문제가 아니죠. 도리는 어디까지나 도리예요. 언니가 우리 집을 싫어하건 아니건 며느리로서 할 일은 다 하라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만일 우리 할아버지 댁에다 언니처럼 했다면 엄마한테도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약속이 있었다고요? 시아버지 생신날 다른 약속 잡는 며느리도 있나요? 그거야 제 맘이죠. 친구들이 그때 아니면 시간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전 여기보다 친구들하고 모임이 더 중요해요. 그것도 사회생활이잖아요. 딸이 다음 순간 빈대떡을 부치려고 만들어 두었던 반죽을 며느리에게 확 끼얹고 말았답니다. 제가 얼른 뛰어들어서 말렸죠. 며느리가 팔팔 뛰더라고요. 이 옷이 얼마짜린데 이래요? 아가씨, 돈도 없는 주제에 옷값 물어낼래요? 물로 씻겨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다음 순간 딸이 이번에는 물잔을 들어서 며느리 얼굴에 그야말로 시원하게 끼얹어 주었답니다. 며느리의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죠. 며느리가 돌아간 후 나름대로 생일 잔치를 했다고는 했지만 영 찜찜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겠어요. 우리 집 양반은 그저 아무 말 없이 미역국과 밥만 비우더군요. 그렇게 두어 달이 흘렀어요. 아들이 가끔 우리 집에 왔는데 그 귀티 나는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군요. 묻지도 않아도 알만했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는 아이가 아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죠. 바로 다음 날이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엄마, 내일 제 생일이잖아요. 집으로 아버지랑 지성이랑 같이 오세요. 아들 생일인데 오셔서 식사 한 끼는 같이 하셔야죠. 오냐, 가야지. 가긴 간다만 새아기가 우리 가는 걸 아주 싫어하지 않니? 아무튼 만나서 얘기하자꾸나. 집으로 우리 식구들 모두 오라는 생일 초대였어요. 가보니 아들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며느리 역시 그랬어요. 아마도 우리가 오기 전에 한판 싸운 것이 틀림없었죠. 무슨 일들이냐? 오늘은 좋은 날 아니냐? 니들 싸웠니? 둘 다 서로 등을 돌리고 서서 씩씩거리고만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보았나요? 아들의 눈에 습기가 어려 있더라고요. 글쎄 새언니가요. 임신을 했는데 저한테 말도 없이
아이를 지어버렸대요. 제가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는데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이를 지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둘이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냐? 아들의 말이 마치 꿈결 속에서 들리는 듯 어울렁더울렁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의 다음 행동이었어요. 식탁에 있던 접시들을 들어서 바닥에다 내던지더군요. 바닥이 온통 유리가루 투성이가 되었죠. 우리 사이의 일을 오빠는 왜 어머니한테 이르는데? 어디 다 일러봐. 다른 것도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어? 오빠 눈에는 많을 거 아니야. 다 일러 받쳐보라니까? 그러면서 음식이 담긴 접시 하나를 또 들어서 바닥에 팽기치더라고요. 그야말로 집안꼴이 전쟁터를 방불케 되어버렸죠. 드디어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엄마, 내가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는데요. 30대 초반에 장가들 가서 아이들 낳은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데 애들 데리고 잔디에서 공 차는 사진들 친구들이 보여줄 때마다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 저는 정말인지 깜짝 놀랐답니다. 며느리의 거친 행동에도 깜짝 놀랐지만 아들의 눈물은 아들이 중학생 이후로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부도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우리 집 양반이 다리가 휘청거리는 듯 의자에 쓰러지듯이 앉더군요. 나 괜찮아, 여보. 물이나 좀 갖다 줘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일이 어디 금방 분이 풀릴 일인가요? 아들이 여전히 씩씩대면서 며느리와 계속 싸우고 있었죠. 어떻게 태어나려고 생긴 생명을 그렇게 없앨 수가 있어? 네가 아프다든지 나아서는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나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오빠? 어머니 아버지도 오셨으니까 이 얘긴 다음에 해. 나 가뜩이나 수술 후라서 몸이 안 좋으니까 큰 소리 내는 거 좀 자제해 주길 바래. 그리고 지금 생일 잔치 하는 거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 모두 다 돌아가 주세요. 언니 진짜 사람 맞아요? 귀한 첫 아이인데 그렇게 지우고 말아요? 적어도 오빠한테 얘기하고 의견을 나눴어야죠. 그래, 그건 네 시누이 말이 맞다. 도대체 임신한 지 얼마나 됐다디? 아니 얼마나 됐다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야. 네 남편 말처럼 태어나려고 생긴 생명이지 않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지우개로 잘못 쓴 글씨 지우듯이 지워버려. 네가 정말 어떻게 된 게로구나. 이건 아니죠. 절대적으로 저희 부부간의 일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이나 아가씨가 참견할 일이 못 된다고요. 뭐야? 너희 부부간의 일이라고? 이건 우리 집안에서도 아주 중대한 일이다. 그걸 너 혼자 네 남편과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해버렸다니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제 몸에서 생긴 일이에요. 제 몸에 생긴 일 제 맘대로 했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있는 거라고는 딸랑 코딱지만한 아파트뿐인데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라는 거예요? 학원에 취미에 요즘은 애들이 더 바쁜 세상이라고요. 다른 애들 다 이것저것 배우느라고 정신없는데 우리 애는 그냥 집에서 장난감이나 갖고 놀게 두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이 애들 키울 자금 도와줄 능력이나 있으세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좀 알고들 말씀하세요. 세상에 부잣집 사람들만 애 낳아서 키운다더냐? 셋집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애 낳아서 정성껏 키우는 집이 더 많다. 적어도 너희는 2년에 한 번씩 전세금 올려주거나 이사 다닐 일이 없지 않니? 아니 이건 돈 문제도 아니야. 나는 아기 네 사고방식이
정말 무섭구나. 아, 그놈의 집 타령. 정말이지. 코딱지만한 집 하나 해주시고는 맨날 그 집 타령 이제 지겨워요. 남이 들으면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해준 줄 알겠네요.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못 해줘서 불만이란 말이냐? 그게 불만인 거하고 아이 지우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뭐냐?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못 해줘서 아이를 치웠다는 게야? 네 말이 결국 그 말 아니냐? 제가 며느리의 말에 대해 조근조근 따지고 들었죠. 며느리는 여전히 흥분된 말투로 말 같지 않은 말을 떠들고 있었어요. 부모가 돼서 아이를 세상에 낳아놨으면 강남 50평대 정도 환경은 마련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작은 집에서 중소기업 다니면서 받아오는 월급으로 도대체 저한테 어떡하라고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아이를 지운 거예요. 무턱대고 생명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마세요. 네가 어떤 아인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구나. 너 아주 무서운 아이야. 천벌 받는다. 아, 천벌을 받고 말고. 어떻게 첫아이를 그렇게 해요? 어떻게 감기약 먹듯 첫애를 그렇게 없애냐고요. 아니 혹시 감기약 먹듯이 애 지우는 사람 아니에요? 애 지우고 와선 태도가 하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무서운 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드네요. 이렇게 말하는 딸을 제가 말렸죠. 세훈아, 어쨌든 이 문제는 나한테만 사과할 문제 아니야. 여기 엄마, 아버지한테 다 잘못했다고 빌어. 아이야 또 가지면 되지만 어쨌든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야. 어서 빌어. 그렇지 않으면 나 너하고 사는 거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오늘부터 우리 방 따로 쓰자. 당분간 네 얼굴 보는 게 악귀 보는 것 같아서 도저히 같은 방 못 쓸 것 같으니까. 아들이 드디어 이렇게 선언해버렸답니다. 아들의 마음을 왜 이해 못하겠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 몸에 생긴 일,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것이니 무슨 죄냐고 난리를 치고 있었고 다른 딸들로 분해서 치를 떨고 있었어요. 저 역시 화가 나서 몸이 떨렸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이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아이였어요. 아들인 며느리와 각방을 쓰겠다고 선언한 후 이혼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이혼은 어쨌든 무서웠던 모양인지 어쨌는지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 바뀐 것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저 오빠한테도 울면서 사과했어요.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였죠. 그러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저 아이 다시 가지고 싶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과 말 때문에 우리는 며느리의 말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다리가 아플 텐데도 꽤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방 안에는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드디어 침묵을 깨고 우리 집 양반이 입을 열었죠. 어떻게 결정을 하건 너희들이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아니고 부부의 일이니 너희들 결정에 맡기겠다. 둘이서 진지하게 상의해봐. 남편이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래도 며느리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가고 나서 우리 두 부부는 머리를 맞댔죠. 여보, 제가 갑자기 왜 저런데요? 난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네. 말려야 되는지 저대로 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리긴 어떻게 말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부부간의 일인데 둘이서 결정하게 놔둡시다. 우리 아들아이 한번 믿어보자고. 며느리가 다시 신혼 때와 같이 살가워지더군요.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언제든지 오시라는 거였어요.
다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도 하고 이 음식 저 음식 만들어서 집으로 자주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지운 그 일 때문에 충격을 너무나 크게 받은 아들은 한참 고민을 하는 것 같더군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그 일만 생각하면 정남이가 떨어지는데 다시 신혼 때처럼 저렇게 엄마 아버지한테 나한테 잘하는 걸 보면 헷갈리기도 해요.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아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죠. 그때 마침 며느리가 또 손에 음식을 바리바리 들고 찾아왔더군요. 오빠, 여기 있었어? 마침 잘 됐네. 나 어머님, 아버님하고 저녁 같이 먹으려고 반찬거리 챙겨오는 길인데 같이 먹고 가면 되겠네. 솔직히 딱 하나만 묻자.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뭔데? 난 그게 너무나 궁금해. 너 지난번엔 네 몸에서 일어난 일이니 참견하지 말라고 패악질을 부리던 애야.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거야. 특별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 너무너무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 친정에서도 잘못한 일이라고 야단 많이 맞았어. 그리고 혼자 생각도 많이 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워버린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더라. 오빠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야 좀 이해가 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도 마찬가지고. 며느리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들이 더 뭘 모르겠다는 얼굴이 되었죠. 오빠, 우리가 어떻게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혼을 해버려? 제발 이혼 얘기만은 하지 말아줘. 오빠가 이혼 얘기 꺼내는 거 이해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해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아들이 더 고민해 보겠노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다시 한번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요. 아들의 고민이 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죠. 엄마, 아버지, 저 한 번 더 잘 살아볼게요. 저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고 있으니 말이에요. 지난번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기가 막히지만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한 번 더 참고 넘어가려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 건 부모님한테도 큰 불효를 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더 우리 믿어주세요. 이번에는 잘해볼게요. 저는 뭔가 찜찜했지만 아들의 이런 결정을 존중해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도대체 왜 며느리가 저렇게 변한 걸까요? 생각할수록 이상했어요. 우리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 변했었던 사람이에요. 아이 지우고도 잘못한 것도 모르고 물건 내던지고 폐악질 부리는 사람이라고요. 엄마, 아버지, 오빠 다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아무래도 말리셔야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 사이에 우리 집 형편이 금시 발복한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대요? 엄만 이상하지도 않아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왜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정말 이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의 말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을 말리고도 싶었고요. 하지만 남편 말처럼 한두 살 먹은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부부의 문제에 아무리 부모라지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었고요. 너무나 이상했지만 아들의 결정을 응원하는 수밖에요. 난 네 오빠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어. 그러니 너도 오빠가 잘 살도록 기원해줘. 어쨌든 네 올케가 잘못했다고 저렇게 빌지 않니? 태도도 확 달라졌고 말이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도가 확 달라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는 죽어도 잘못한 거 없다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애 키우는데 돈 들어서 지웠다는 기억 안 나세요? 그 사이에 강남 50평 아파트라도 해준 것도 아니고요. 달라진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 태도만 달라졌다는 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난요, 엄마, 절대 새언니 못 믿어요. 나중에 말리지 않은 거 후회하실걸요? 내가 궁금한 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러는 건지예요. 그 이유만 궁금하지 더 이상 새언니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고요. 그렇게 아들이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한 후 세월은 무심히 흘러 1년이 지나갔답니다. 며느리는 1년이 지나도록 처음 시집 왔을 때처럼 우리 부부에게 너무나 살갑게 잘 대했어요. 당연히 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놈의 돈 타령은 입에 담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현모양처로 행동했답니다. 이러니 그 1년 동안 상처받았던 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봉합이 되었겠죠. 엄마, 아버지, 기뻐해 주세요. 세연이가 임신했대요. 세연이도 이번엔 아주 좋아해요. 엄마, 아버지, 저 이제 아이 아빠 되게 생겼어요. 엄마랑 아버지는 손주 보시는 거고요. 아들이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뻐하더군요. 온 가족이 이 소식에 들떴고 크게 축하를 했죠. 며느리도 얌전해지고 이제 아이까지 가졌으니 정말 더 이상 소원이 없었답니다. 이런 일을 누구든 붙잡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선 아들과 딸의 고모인 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할 생각이었답니다. 형님, 우리 찜질방에 같이 한번 안 놀러 가려우? 내가 자랑할 것도 있고 그동안 할 말이 많았는데 여태 연락을 못했어요. 찜질방에 가서 몸 좀 녹이며 같이 놀아요, 형님. 그렇게 해서 애들 고모하고 찜질방에서 만나 수다를 떨면서 놀게 되었답니다. 저는 찜질방에서 시누이를 만나자마자 어깨가 으쓱 펴지더라고요. 시누이는 자식 복에 있어서는 다복한 사람이었어요. 아들 둘에 딸 둘을 두었는데 다들 일찍 출가를 해서 손주가 6이나 되었죠. 우리 아들이 장가를 못 들고 마흔을 바라볼 때 시누이도 걱정을 많이 해주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누이에게 좀 질투를 느끼기도 했답니다. 저는 딱 남매를 두었는데 외아들이 홍기를 놓치고 장가를 못 들고 있으니 그렇게 다복한 시누이가 조금은 질투가 날 밖에요. 우리 며느라이가 드디어 아이를 가졌대요. 나 곧 할머니 돼요, 형님. 내가 얼마나 손주를 기다렸는지 형님도 아시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또 아이를 손꼽아 기다렸잖아요. 우리 아들도 형님네 사촌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데요. 내가 말이죠, 형님. 솔직히 아들하고 제가 형님네를 얼마나 질투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형님 모르게 형님 등 뒤를 쫙 찌르보기도 했었다니까요. 그랬어? 어쩐지 등짝이 시큼시큼하더니만. 자네가 나를 자주 째려봐서 그랬구먼. 조카들이 둘이지만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되겠구먼 뭐. 아이고, 정말 축하해. 그렇게 기다리더니 드디어 아이를 가졌구먼. 조카 내외가 좀 불화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근데 이젠 괜찮은 모양이지? 저는 시누이를 붙잡고 아들 내외가 불화가 있었다는 말을 하소연하긴 했지만 차마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지웠다는 말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격 차이 정도로 불화가 있다고 걱정을 했었더랬죠. 네, 형님. 아주 살짝 불화가 있긴 했었지만 이젠 괜찮아졌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나 우리한테 얼마나 살갑게 잘 대하는데요. 거기도 이제 아이까지 가졌으니 손주 얼굴만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갑자기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였어요.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여기서 작년에 자네 며느리를 만났던 걸 깜빡했었네. 그때 바로 전화해서 얘기한다는 걸 잊었어. 나는 그때 서방님 내외랑 같이 놀고 있었고 조카 며느리는 친구들하고 같이 온 것 같더라고. 우리가 그때 가만히 있어 보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 아, 맞다. 우리 아버지 유산 상속 얘기였구만. 정정하시지만
연세가 너무 많으시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조카 며느리가 끼어들어서 무슨 유산인지 꼬치꼬치 캐묻더구만. 하도 꼬치꼬치 묻기에 얘기해 주려다가 자세한 건 얘기해 주지 못했지. 서방님이 다른 말 시키는 바람에 그랬지. 조카 며느리가 그때 우리한테 간식이랑 식혜도 사다 주고 해서 고마웠어. 조카 며느리가 자네한테 우릴 여기서 만났다는 건 얘기 안 한 모양이구먼.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잊은 거네. 나야 늙어서 그렇다지만 자네 며느리는 젊은 사람이 그걸 깜빡 잊고 시집 어른들을 여기서 만났다는 걸 얘기 안 했다는 거야? 시누이의 아버지시니까 저한테는 시아버님이 되시죠. 시아버님은 가지신 것이 매우 많은 부자였답니다. 시누이가 길게 그때 상황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요지는 시아버님의 유산 얘기를 시누이가 서방님 내외와 나누고 있을 때 우리 며느리가 거기에 끼어들었다는 것이었죠. 1년이나 지난 얘기지만 여기 다시 오니 그 생각이 나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때 조카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많이 얻어먹었는데 고맙단 인사도 제대로 못했구먼.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죠.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를 깨달았던 거예요. 괘씸한 것. 우리 며느리는 결국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뭐 이제는 아들과 다시 잘 사는 듯하고 며느리가 임신도 했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속셈을 눈치챘지만 어쨌든 임신한 며느리를 모른 척 할 수야 있나요? 임신을 한 유세인지 정말 입덧인지 그것도 미치 못할 일이었지만 우리 집에 와도 웩웩 거리느라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했죠. 어머니, 저 고기 좀 치워주세요. 생선도 좀 치워주시고요. 어쨌든 아들의 아이를 가진 아이였으니 엄살인지 진짜 입덧인지 받아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 기운이 없어서 아무래도 오늘 일은 못하겠어요, 어머니. 저 좀 저쪽 방에 가서 누울게요. 아가씨가 저 대신 뒤처리 좀 해주세요. 물론 정말 입덧 때문에 냄새가 역하긴 했겠지만 많은 부분 또 엄살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다른 방에 가서 누워버리고 마는 것이었죠. 뭐 이런 정도야 참아줄 수 있었죠. 임신을 하면 평상시에 잘 먹던 음식도 못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후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이를 가졌다는 핑계로 며느리가 또 우리 부부를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임신한 며느리를 그냥 둘 수 있나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나마 먹일 수 있다는 반찬 등을 싸들고 아들 집으로 갔답니다. 가보니 며느리가 소파에 편안히 누워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어디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느낌은 제 느낌이었을 뿐일까요? 아무튼 역한 담배 냄새 비슷한 냄새를 맡았답니다. 그리고 보니 공기도 좀 좋지 않았어요. 아가, 문 좀 열어놔야겠다.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밀폐시켜 놓고 어떡하겠니? 태아한테 안 좋다. 그런데 며느리가 기함을 하면서 문을 못 열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얼떨결에 며느리가 하는 말 때문에 제 짐작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민원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머니. 지금 문 못 열어요. 문 열지 마시라니까요. 아가, 너 담배 피우니? 임산부가 어떻게 담배를 피운단 말이야. 우리 아들은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걸 보니 네가 피우는 모양이로구나. 담배 냄새는 무슨 담배 냄새예요, 어머니. 욕실 청소하느라고 락스 냄새하고 음식 냄새 섞여서 나는 거예요. 그럼 민원 들어온다는 말은 도대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냥 모르는 척 할 수만 없었답니다. 내 손주를 품고 담배를 피우다니요. 어서 담배 내놔라. 내가 다 뒤져서라도 가져갈 테니까 어서 내놓으라니까. 그리고 너 아이 낳을 때까지 우리 집에 와 있거라. 저의 이 말에 며느리가 펄쩍 뛰더군요. 입덧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저더러 시집살이를 하라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가 담배를 피우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집에 와 있어야 담배를 못 피우겠지. 난 솔직히 너희 친정도 못 믿겠으니까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 며느리는 저의 고집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피울게요.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 안 피워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끌다시피 해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곧 이어서 며느리의 짐까지 모두 집으로 가져올 참이었어요. 아들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이런 심각한 일을 비밀로 할 수는 없었죠. 며느리가 담배를 피우는데 너 몰랐니? 애를 품고 애미가 담배를 피운다니 이게 말이 되냐? 아들이 조용히 듣기만 하더군요. 좀 이상했어요. 세연이 담배 피우는 거 맞아요, 엄마. 그런데 임신하고는 안 피우기로 약속했었고 저는 금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문 다 닫아놓고 피웠다고요? 제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갈게요. 집에 붙잡아 놓으세요. 아들이 우리 집으로 퇴근을 했죠. 아들과 저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절대로 다시 안 피우겠다는 약속을 수십 번 받은 다음에야 저는 며느리를 집으로 보냈답니다. 아무튼 우리 며느리라는 애 정말 못 말리는 아이였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혹시라도 또 담배를 피우지는 않나 싶어서 전화를 안 하고 불시에 아들네 집에 찾아갔지요. 그런데 안에서 대판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 바깥인데도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렸답니다. 나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 도저히 이 상태로는 못 견디겠어. 죽을 것 같다고. 엄마가 살아야 뱃속에 아이도 사는 거지.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아이를 낳아. 나 이 아이 없앨래. 뭐라고? 너 미쳤어? 이번에 또 아이를 지우기만 해봐. 그때는 나도 가만히 못 있어. 그리고 나서 또다시 뭔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저는 도어락을 열고 급히 안으로 들어가 보았답니다.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었어요. 너 또 이게 무슨 소리냐? 애를 또 지우겠다고? 너 정말이지 미친 거 아니냐? 왜 또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아이 없이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뭐 돼지예요? 애만 낳게요? 저 아이 낳기 싫어요. 그때 현관문이 획 열리고 딸이 나타났답니다. 엄마가 오빠 집에 갔다기에 나도 저 여자한테 할 말이 있어서 급히 따라왔어요. 딸은 여기까지 단숨에 말하고는 갑자기 며느리의 뺨을 후려치더군요. 그것도 양쪽 뺨을 돌아가면서 짝짝 때리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휘청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죠. 나 아무리 어리지만 손윗 사람이에요, 아가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 여자라뇨. 거기다 손질까지 해요? 나도 못 참아요. 다음 순간 며느리가 일어나서 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하지만 딸이 마음을 독하게 먹고 왔던지 힘으로 제압하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다음에 벌어졌어요. 딸이 집안에 사진을 확 뿌리더라고요. 사진에는 믿지 못할 광경들이 들어있었어요. 내가 한 달 전에 저 여자하고 어떤 남자가 다정하게 팔짱 끼고 걷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저 여자한테 미행을 좀 붙였죠.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심지어 산부인과 병원까지 그 남자하고 같이 다녔다고요. 이 사진에 나온 사람 나 아니에요. 나 아니라니까요. 쥐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정신없는 말도 나오나 봐요. 분명히 자기 사진인데 아니라고 울부짖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지우려고 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지금 뱃속에 든 아이가 오빠 아이가 아니라 상간남의 아이라 그런 거라고요. 틀림없어요. 아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다시피 말했어요.
제발 세연아, 솔직하게 말해. 이 사진들 다 뭐야?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만 늘어놓을 거야? 절대 아니라니까.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딸이 웬 녹음 파일을 하나 열었죠. 며느리의 친정 식구와 며느리가 하는 얘기들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시할아버진가 뭔지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단 얘기지. 그렇다면 그 상속인이 시어머니한테 가게 되고 그 노인네들 죽으면 다 딛게 되겠구나.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내가 그렇게 다 늙은 영감 같은 놈하고 결혼하라고 허락할 때는 한미천이 있는 줄 알고 그랬었지.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기가 막히더라. 아무튼 모쪼록 조신하게 굴어. 아유, 그 세월을 어떻게 기다린대. 그래도 아무튼 시할아버지한테 재산이 좀 있다니 안심은 돼. 걱정 마, 엄마. 내가 한몫 받아서 챙길 테니까. 어쩐지 20대 말의 예쁜 딸을 40이 다 되는 우리 아들에게 반대도 없이 넙죽 줄 때 이상하다 싶었죠. 사돈집에서도 역시 돈 때문에 우리하고 사돈을 맺은 게 분명했고, 무엇보다도 사진에 뚜렷이 찍힌 증거, 특히 산부인과 병원에 그 남자와 같이 드나든 사진은 며느리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거에 결정적 증거였죠. 결국 아들이 단호한 말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지선아, 나 이혼하겠어요. 세연아,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 이상 너하고 어떻게 더 살 수 있겠냐? 이혼하자. 그리고 그날로 아들은 짐을 챙겨 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밥도 못 먹고 괴로워했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정말 볼 수가 없었답니다. 우리 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사돈이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말투가 조곤조곤하고 회유하는 말투였어요. 이혼이라고요? 말다툼 좀 한 거 가지고 어떻게 이혼을 하나요? 우리 애가 철이 좀 없어서요. 이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라고 사위를 좀 설득해 주세요. 우리 애가 애 낳겠다고 했습니다. 애 안 낳겠다고 한 거 다 후회하고 있다니까요. 제발 설득 좀 잘해 주세요. 며느리가 외도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도 그냥 살라는 부모가 어디 있답니까? 뱃속에 애가 누구 애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 아들이 이혼한다는 거 말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외도는요, 무슨. 그저 아는 남자친구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남자친구요. 그래서 팔짱도 끼고 산부인과 가는데 같이 가주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남편을 두고 남자친구하고 같이 병원에, 그것도 산부인과에 간답니까? 저는 그런 얘기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돈께서 아무리 이러셔도 우리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아니, 우리 애가 애를 낳겠다고 하는데도 정이 이러실 거면 위자료라도 듬뿍 내놓으셔야겠어요. 팔짱 끼고 같이 산부인과 가고 하는 정도로 외도를 의심해서 이혼을 해요? 저 절대로 그냥 못 물러납니다.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이경우가 딱 그랬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안사돈이 길길이 뛰다시피 한 다음 이번에 며느리가 우리 집에 찾아왔답니다. 절대 이혼 못해, 오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이 아이 오빠 아이 맞다니까. 만일 내가 아이 낳아주면 이혼 안 할 거지? 아이 안 낳겠다는 말 없던 걸로 할게. 우리 엄마가 와서 다 말씀하셨잖아. 며느리가 그야말로 절실하게 매달리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저 마음 유한 놈이 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답니다. 난 너하고 더 이상 못 살아. 첫 번째 아이 지었을 때 그냥 살지 말았어야 할 것을
이제와 생각하니 후회가 많이 되네. 그리고 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이유도 우리 잘 알고 있어. 찜질방에서 우리 고모랑 작은 아버지 만났다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고모가 다 기억하고 계셔. 이래도 계속 조신한 척 할래? 그 얘기 때문에 변한 거 아니야. 첫째 아이 지은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렸고 마음이 아팠어.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벌인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을 뿐이야. 아들이 다음 순간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그래, 좋아. 그렇다면 친자 확인하자. 그래서 내 아이라면 이혼은 없던 걸로 하자. 그럴 수 있지?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왜 확인을 해? 난 못해. 엉뚱하게 의심받는 것도 억울한데 친자 확인을 하자고? 며느리는 끝까지 발악을 하더군요. 임신한 아내를 버리는 게 사람이 할 행동이야? 처음에 아이 지웠을 때 나더러 사람이냐 뭐냐고 하더니만 이건 사람이 할 짓이냐고. 반드시 태어나야 친자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태아도 친자 검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해보자니까. 여기서 며느리가 드디어 입을 닫더군요. 할 말이 없었겠죠. 며느리가 결국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실토하고 말았죠. 아들이 최대한 빨리 이혼을 진행시켰어요. 이혼 소송을 해보았자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며느리가 이혼을 쉽게 협의해 주었죠. 그리고 이혼으로 끝날 일은 아니었죠. 아들이 그 상간남과 며느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당연히 승소했죠. 우리는 며느리를 당연히 내쫓았고요. 그렇게 아픈 세월이 또 1년 가까이 지났답니다. 아들은 아직도 지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지만 씩씩하고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딸이 어디서 저 며느리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상간남 말고도 사귀는 남자가 여럿이었다고요. 그래서 상간남에게도 버려지고 아이를 낳고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었죠. 참 세상엔 희한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얌전하게 자기 처지에 만족하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놈의 돈이 뭐길래 돈 때문에 결혼을 한단 말인가요? 그리고 돈 때문에 아이를 지우는 따위의 짓을 한단 말인가요? 거기다가 또 돈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도 마음에도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했단 말인가요? 우리 식구들은 그저 한바탕의 악몽이었거니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저 아들의 앞날이 이제는 편안하기를 기원하고 있죠.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아들의 참 인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